손꼽힌다는 국가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강국이라는 미국에서조차도 한국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는 머지않아 세계 판도가 바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고 앞으로 몇십 년 후엔 세계가 다른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한국을 두고 이런 말들이 오가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칼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이 너무도 좋아요. 세계 경제 순위 1위를 기록하는 미국이 제가 나고 자란 곳이라는 것은 늘 제 자랑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도 제가 미국 사람이라는 것을 자부하며 다니곤 했죠. 경제에 관심이 많은 이유도 우리 미국이 더 발전할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발전하는 그 모습이 신기해서 관심을 갖다 경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오죽하면 지인들은 제게 이럴 거면 차라리 경제학자로 다시 태어나지 그러냐는 말까지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자국을 사랑하다 보니 미국 땅에 외국인들이 오는 것을 별로 좋아라 하지 않아요. 특히 아시아국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한평생을 피하고 싶은 그들과 지긋지긋하게 얽힌 제 사연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도 미국은 정말 멋진 나라였죠.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를 가지고 있었고 고도로 발달한 인프라와 숙련된 인력,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는 문화를 갖추고 있었어요. 또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첨단 무기와 기술, 고도로 훈련된 군인들이 있어 세계적인 존재감이 확실하죠. 이 외에도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적인 정부와 함께 안정적인 정치 체제를 갖추고 있는 정치적 안정성이 있어 시민들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시행되는 일련의 법과 규정 속에서 살 수 있는 구조이죠. 이 외에도 미국 하면 바로 떠오르는 할리우드 영화에서부터 미국 음악과 패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문화적 영향력이 매우 큰 것이 바로 제가 사는 이 미국이죠. 비옥한 토지, 석유와 가스 매장량, 광물 자원을 포함한 풍부한 천연 자원까지 가지고 있는 미국을 깰 수 있는 나라는 감히 아무도 없음을 당연시하며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유독 자국에 대한 애정이 깊었던 저라서 처음 외국인이 저희 동네로 이사 왔을 때 깊은 충격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어느 순간 미국의 일부에는 돈 좀 있는 한국인들이나 학업에 욕심 있는 한국인들이 슬슬 자리를 잡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인타운 등 한국에 관련된 것들이 미국에 점점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변화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 너무 싫었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하필 후진국 중에서도 한국이 우리 미국 땅에 자리를 조금씩 차지하고 사는 게 말이죠. 한국인들은 그래봤자 한국인인데 마치 미국에 살며 본인들이 미국인이라도 된 것 마냥 사는 모습도 싫었습니다. 같은 미국 땅에 산다고 해서 같은 수준도 아닌데 말이죠. 심지어 저희 옆집에도 한국인이 이사를 오고 대각선에도 한국인 가족들이 살고 많은 집들이 한국인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어떤 형태로 이곳에 있는 건지, 영주권을 취득한 건지, 비자로 온 건지 그런 이유들을 다 떠나서 저는 하루빨리 다 한국으로 가버리길 바랐습니다. 정말 어린 마음에 말이죠. 안 그래도 아시아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던 제가 한국을 유독 싫어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무렵부터 제 인생의 걸림돌은 늘 한국인이었죠. 미국은 꽤나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고 고등학생 정도면 저희 성인이 되기 직전이기에 부모의 품에서 자립할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스스로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같은 동네에 다니고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한국 애들을 보면 기가 찼습니다. 엄마가 라이딩을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먹을 걸 급하게 입에 넣어주기도 하고 가방이 무거울까 바로 빼서 들어주거나 하는 모습들은 늘 보였어요. 저와 미국 친구들의 눈에는 정말 유난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 보니 한국 애들이 부모에게서 받는 그 사랑이라는 게 보였습니다. 방식이 다를 뿐이지 저희 부모님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국 애들을 보면 늘 부모의 손길 아래에서 많은 사랑과 관심 속에 자라고 있다는 느낌과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는 그 모습이 보여 참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속으로 한국 애들이 부럽기 시작하니 저도 모르게 자꾸만 제 스스로를 한국 애들과 비교했고 상대적인 박탈감까지 느끼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어느 날은 부모님께 저답지 않은 요구까지 하며 말입니다. 나 학교 끝나고 학원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나도 라이딩 해줘. 중간에 배도 고프니까 밥도 먹고 싶거든. 맨날 꾹 참고 집에 와서 먹으니까 힘들어.
칼린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시간에 라이딩을 누가 해줘? 그리고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애처럼 굴어. 너 무슨 일이 있니? 정말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너무 서운했어요. 한국 애들과 똑같은 나이인데 왜 나는 이런 말을 들어야 하고 한국 애들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싶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유치한 감정이지만 그땐 그랬습니다. 이 유치한 상대적 박탈감을 시작으로 한국인에 대한 증오가 시작되었어요. 그 이후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에 제 스스로의 마음을 비우려 많이 노력했습니다. 제 감정이었기에 얼마나 미운 감정인지 스스로 잘 알아서 더 숨기려 애쓰며 살았던 것 같아요. 다행히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제가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면서 저는 많이 밝아졌습니다. 한국인뿐 아니라 저보다 잘난 친구들과 늘 비교하며 박탈감을 느꼈던 저는 회사에 들어간 후 주목받는 신입으로 지냈죠. 생각보다 적성에 잘 맞았고 성과를 잘 내니 평가가 아주 좋았습니다. 칼리는 완전 신입인데 일을 정말 야무지게 잘하는 것 같아. 사실 아예 처음 일하는 신입이 온다고 해서 우리 모두 다 꺼려 했거든. 근데 업무 하나 알려주면 꼼꼼하게 실수도 없이 처리하고 정말 기대가 커 알고 있지? 홀수고비라고 해서 1년 차, 3년 차, 5년 차, 이맘때 이직하고 싶은 욕구가 엄청 클 거야. 그런데 우리 회사 전망 좋은 곳이니까 이직하려거든. 꼭 3년 차 넘기고 직급이라도 달고 나가. 그래야 나중에 좋을 거야. 제가 잘하니까 윗선님은 진심 어린 조언도 해주셨고 그럴수록 저는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듯 저는 잘한다는 말을 들으니 자꾸만 더 성과를 내고 싶어서 안달이었죠. 굳이 야근을 시키는 사람이 없어도 저는 자진해서 야근까지 해가며 꼭 제 맡은 업무를 다 해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열심히 달리니 연봉은 제 생각보다 훨씬 많이 받게 되었고 제 밑으로 후임도 생기고 회사에서 인정도 받게 되었어요. 제가 정서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일찍 알았기에 저는 이걸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채우곤 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무리하게 일을 해가며 인정받으려는 욕구도 역시 정서적 결핍에 의해 오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죠.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제 스스로가 너무 정서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독서를 통해 비워내고 채우려 많이 노력했습니다. 보통 결핍의 감정은 불우한 가정 환경이나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은 당신들의 방식대로 저를 사랑해 주셨고 그게 제 성에 차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전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한국 애들만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으로 살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말이죠. 그래도 회사를 다니며 인정을 받고 저라는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우치고 저는 많이 편해졌고 한국인들이 눈에 보이던 말던 신경 쓰지 않고 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일을 했고 퇴근을 하면 정서적 불안을 채울 책을 읽고 그 외의 시간에는 제가 늘 관심을 갖던 경제에 대해 공부를 하며 시간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겨우 쌓아 올린 공든탑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사건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져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새로운 신입 직원을 들이기로 했죠. 그런데 신입을 뽑으려다 너무 괜찮은 사람이 있어 유학파 경력직을 뽑는다고 들었습니다. 들어보니 저와 똑같이 3년 차라 어쩌면 정말 좋은 동료로 지낼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기대 속에 등장한 유학파 경력 직원은 한국인 여성 이미진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이미진이라고 합니다. 아주 짧고 간결한 첫인사였지만 저는 불안함이 엄습했어요. 하필 저와 같은 3년 차라는 것도 그렇고 유학파로 관심을 많이 갖던 한국인 미진 씨는 포스부터가 남달랐습니다. 직원들이 수근거리는 얘기를 얼핏 들어도 스펙이 대단한 여자였죠. 우리 대표도 진짜 대단하다. 저 사람 말이 3년 차지 한국에서 알아주는 곳에서 온 사람이잖아. 연봉만 해도 우리 둘이 합친 수준일걸. 얼마 부르고 스카웃 해왔을까. 진짜 많이 불렀으니 여기까지 온 거겠지? 나도 들은 건데. 숙식 제공까지 다 해주겠다고 대표가 집도 구해줬대. 솔직히 이런 대우 해주는 직원은 진짜로 없었잖아. 안 그래? 도대체 왜 저런 사람을 우리한테는 3년차 유학파라고 소개하는 거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 아무튼 엄청 대단한 사람이네. 근데 잠깐이지만 사람은 친절하고 좋아 보이더라. 한국인들이 원래 친절하잖아. 이렇게 된 거 잘 지내면 좋겠네. 벌써 회사는 이미진 씨 얘기로 술렁이기 시작했고 모두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녀의 첫인상에 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파트에 업무가 너무 몰려서 사람을 뽑은 거라
분명 저와 같은 파트에서 일을 해야 할 사람이었죠. 그런데 저보다 더 스펙이 좋은 사람을 뽑은 게 설마 저를 밀어내려고 하는 건 아닐 거라며 홀로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불길한 이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평소 늘 제게 기대감이 크다며 저를 칭찬하시던 대표님은 어느덧 저와 한국인 미진 씨를 경쟁자 구도로 두고 성과를 내게끔 하셨습니다. 이번에 있을 대형 프로젝트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진행될 겁니다. 각자 팀 구성원들과 함께 잘 해보세요.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제 밑에서 늘 함께하던 동료들이 팀을 짜는데 벌써부터 미진 씨 쪽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제 승진뿐 아니라 팀원들의 연봉 협상도 달린 아주 중대한 프로젝트였기에 모두 냉정하게 리더를 뽑는 걸 이해는 했죠. 그런데 너무 서운했습니다. 미진 씨가 온 이후로 회사 전체의 분위기는 확 바뀌게 되었어요. 마치 피리부는 사나이 마냥 모두가 미진 씨 뒤를 졸졸 쫓아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늘 사람들은 제 옆에 있었고 저를 칭찬했는데 어느덧 모두가 저를 떠난 듯한 모습이었죠. 다시금 불안해지며 저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진 씨는 그렇게 좋은 스펙으로 왜 굳이 미국까지 와서 일을 해요?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일을 해야지 안 그래요? 물론 미국에서 사는 게 훨씬 좋으니 오는 건 솔직히 나도 이해는 가요. 근데 우리 미국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한국인들이 미국에 판을 치고 사는 게 말이에요. 왜요?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사는 게 왜 싫으세요? 미국에 한국인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저희 한국에도 미국인뿐 아니라 중국인, 일본인 등 엄청 많이 사는데 저희 한국인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오히려 외국인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복지나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요. 글로벌 시대에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대놓고 제 속마음을 들키듯 말한 거 처음인데 더 강력한 답변이 돌아오니 부끄러웠어요. 저는 누구에게 제 못난 모습을 말도 못하고 소가리만 하고 있었죠. 제가 이렇게 못나게 구는 사이에 미진 씨는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하나 둘 내기 시작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일도 정말 야무지게 잘했고 깔끔하게 처리를 하니 실수도 없었고 늘 웃으며 사람들을 대하는 친절한 사람이었죠. 심지어 업무 처리 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남들보다 더 많은 양의 일을 하면서 정시 퇴근을 늘 했습니다. 이런 그녀와 밥 한 끼라도 먹으려고 맥주 한 잔이라도 하며 사적인 만남을 가지려는 직원들은 줄을 섰죠. 저는 이때부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저 여자한테 끌려다녀봤자 나한테 좋을 건 하나도 없어. 차라리 이번 프로젝트로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거야. 이때부터는 회사 사람들이랑 뭘 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제 일만 했어요. 늘 제 인생의 걸림돌은 한국인이라 생각했고 이번에는 꼭 지지 않고 피하지 않고 제 스스로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겨내야 이런 못난 감정도 사라질 것 같았죠. 그렇게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치기 위해 며칠 내내 야근을 하고 밤낮 없이 지내며 일에만 매진했어요. 무조건 한국인 미진 씨를 이기기 위해서 말이죠. PPT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오니 미진 씨 역시 늘 회사에 남아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진 씨는 먼저 퇴근을 하겠다며 가버렸고 큰 회사에 덩그러니 저 홀로 남았어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고 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문득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여자는 도대체 무슨 아이디어를 낼까? 뭘 하길래 저렇게 천하태평하지? 당장 내일 모레 발표인데 지금 퇴근을 할 수 있다고? 홀로 많은 고민을 하다 저도 모르게 그만 미진 씨의 PC에 몰래 접속을 해서 이번 프로젝트 PPT 발표 자료를 모두 제 메일로 보내버렸어요. 급하게 허둥지둥 짐을 싸 집으로 와서 노트북을 켜서 미진 씨의 발표 자료를 보는데 정말 훌륭하다는 말만 나올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보나마나 제가 적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또 다시 한국인에게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죠. 대망의 PPT 발표 날 제가 먼저 발표를 했고 저는 훔쳐버린 미진 씨의 발표 자료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황한 미진 씨는 아무 말도 없이 표정도 없이 저를 한참 보더니 그대로 회의실에서 나가버리고 말았죠. 직원들은 모두 당황스러워하면서도 대표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칼린 드디어 해냈구나.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어? 신입 때부터 여태껏 정말 실력 있는 직원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내가. 정말요? 아이디어가 대단하신데요? 몇 달 내내 야근하면서 고생하시더니 정말 대단하세요.
비록 도둑질에서 얻어온 결과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 상황이 좋았어요. 모두가 제게 주목을 하고 저를 칭찬하는 순간이 말이죠. 그 좋은 순간이 지나고 혹여나 미진 씨가 무슨 말이라도 할까 두려웠습니다. 먼저 가서 말을 해야 할까? 뭐라고 할까? 홀로 생각이 많았죠.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한국인 직원 미진 씨가 퇴사를 했다는 말이었죠. 퇴사할 때까지도 저와 마주치지도 않았고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아서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저는 승진을 하면서 승승장구를 했어요. 미진 씨가 나간 후 다시금 저는 제 자리를 찾아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미 미진 씨의 아이디어를 도둑질한 결과로 낸 성과가 대단해 저에 대한 업무 평가는 최상급이라 그저 가만히 있어도 대우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죠. 미진 씨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죄책감이 커서 괴로웠지만 참 무섭게도 시간이 흐르니 잊혀졌습니다. 2년 정도 흐른 어느 날이었죠. 저는 이날 사람은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거래처 미팅을 나갔는데 대표라고 나온 여자가 바로 제가 아이디어를 도둑질했던 한국인 미진 씨였어요. 보고 너무 당황을 해 아무 말도 못하는 저를 보고 오히려 먼저 인사를 했죠. 칼린? 오랜만이에요. 칼린이 온다고 해서 내가 직접 나왔어요. 팀장도 달았다고 들었는데 어때요? 회사 생활은 이제 할만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안절부절 못하는 저를 보며 미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자한 미소를 보이고 제게 이어 말을 했습니다. 저 애초에 그 프로젝트만 하고 제 거 차리기로 했던 거였어요. 그 아이디어를 제 이름으로 하든 칼린 이름으로 하든 상관없었어요. 경쟁 구도로 가고 싶지 않다고 했었는데 대표 입장에서는 칼린을 더 성장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야 모든 걸 알겠더라고요. 저렇게 스펙 좋은 사람이 왜 저희 회사에 3년 차라며 저랑 동등하게 들어왔는지 말이죠. 큰 프로젝트이긴 하나 저한테 다 맡기기에는 조금 불안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미진 씨는 곧 미국의 본인 사업체를 꾸릴 예정이었고 그걸 몇 달 당겨서 미국에 들어와 저희 회사를 도와주신 거였죠. 대표님과는 대학 시절부터 알면서 여태껏 연을 이어온 인맥이라 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을 듣는데 머리가 띵해지더군요. 그때 칼린 씨가 저한테 그랬죠. 한국인들이 여기 있는 게 싫고 뭐 그렇다고 그 마음 아직도 똑같아요? 나는 칼린 씨 보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충분히 소질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게 보이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기준에 두고 그 사람만 이기려는 그 모습이 아쉬웠어요. 칼린 씨가 정말 성공하려면 타인을 기준에 두지 말고 나 스스로를 이겨야 해요. 실력은 내가 정말 옆에서 봐서 아니까 믿고 한번 해봐요. 자꾸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한참 미진 씨의 얘기를 듣다 저는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이디어를 훔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왜 봐주셨나요? 애초에 그건 그 회사에 줄 아이디어였으니 칼린 씨한테 줄 거였어요. 근데 그걸 훔쳐가서 많이 놀라긴 했지만 난 그 후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좀 지켜보고 있었어요. 분명 더 클 수 있는 인재니까요. 미진 씨는 제 실력을 진심으로 알아봐 주시고 인정했던 것이고 그런 제가 스스로 도둑질에 대한 죄책감을 가질 거라 생각했다고 했죠. 그러니 그 후 더 악착같이 성장하길 바랐다고 합니다. 이유는 제가 그렇게 성장만 한다면 본인의 회사로 데려오고 싶다고 하셨죠. 이번 거래처 미팅은 핑계였고 결국 성장한 제게 스카웃 제안을 하러 온 겁니다. 난생 처음 있는 일이고 상상도 못 해본 일이라 많이 놀랐어요. 늘 인정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제가 정말로 대단한 존재에게 인정을 받으니 충격이 컸습니다. 칼린의 실력은 이미 높게 평가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내가 추구하는 방향성이랑 너무 결이 잘 맞아서 이제는 나랑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물론 앞으로는 절대 아이디어 훔치는 건 알죠? 정말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주셨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정말 달콤한 제안이었고 저는 오래도록 다니던 정든 회사를 떠나 한국인 대표가 운영하는 곳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이전 회사보다 더 글로벌한 곳이라 한국인도 많았고 미국인도 많았는데 여기서 전 확실한 차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인 미진 씨를 비롯해 한국인 직원들은 대개 열정, 끈기, 의지, 책임감, 협동심, 당참, 현명함, 스피드를 모두 지니고 있었어요. 업무를 정말 깔끔하고 간결하게 딱딱 처리하는 그들의 모습에 감명 깊었습니다. 그에 비해 미국인들은 확실히 느렸어요. 저 역시 미국인이고 여태껏 회사 생활하면서 몰랐지만 아예 비율을 반반으로 놓고 보니까 한국인과 미국인의 차이가 확 보였죠. 같은 업무를 줘도 결과와 속도부터가 차이가 나니
점점 저 역시 한국인 직원 쪽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좋은 한국인 대표와 회사를 만난 덕분에 저는 거의 날개를 달고 승승장구를 하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한국에 대한 미움은 아예 없어졌고 제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던 나쁜 감정도 사라졌습니다. 이건 미진 씨의 도움이 정말 컸어요. 제가 왜 그렇게 한국을 싫어하고 시기 질투가 심한지를 천천히 듣던 미진 씨는 제게 이런 말을 해줬었죠. 칼리는 정말 본인이 얼마나 대단한 실력이 있는 멋진 사람인 줄 모르는 게 안타깝네요. 과거에 매달려 살면 앞으로의 미래도 암흑일 겁니다. 본인은 충분한 실력이 있어 더 멋지게 살 수 있는 사람이니 앞으로는 과거 말고 현재랑 미래를 보세요. 그럼 충분히 멋지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종차별이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한국과 미국 이렇게 나누려 하지 말고 다 같은 사람으로 한번 봐보세요. 결국 국적이 다를 뿐 다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저는 많은 깨우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을 하면서도 저를 힘들게 한 사람들은 오히려 미국 직원들이지 한국 직원들은 전혀 아니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오해 속에서 긴 시간을 살았나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적이던 어느 날 오랜만에 저는 지인을 만나 저녁을 먹었고 대화를 나눴죠. 지인은 회사 대표에 굉장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내가 돈만 있었어도 이 회사 때려치우고 떵떵거리며 사는 건데 정말 열받아 죽을 것 같아. 강대국이면 뭐 하냐고, 세계 1위면 뭐 하냐고, 국민 한 명 한 명은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야. 우리 대표는 완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미국 사상 그 자체야. 요즘 나라 꼴이 이러니까 대표도 더 미치는 것 같고 정말 그만두고 싶다. 한참 대화를 나누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문득 현재 미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은 취미로 공부하던 경제에도 아예 관심을 끄고 살았었고 그저 일에만 몰두하느라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죠. 그런데 오랜만에 알아보기 시작한 미국은 더는 제가 자랑스러워하던 강대국이 아닌 너무도 나쁜 물이 많이 들어 보였어요. 미국도 예전에야 미국이지 다른 나라 유튜브만 봐도 미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알아. 솔직히 말해서 총기 사건 밥 먹듯이 일어나지 강력범죄도 그렇지 여기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니잖아. 실제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민을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 한국 이민율 2위가 미국이래. 놀랍지 않아? 저는 이 말을 듣고도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미국인데 한국으로 이민을 그렇게 많이 간다니 정말 많이 퇴화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실감했어요. 경제에는 원래 관심이 있었기에 오랜만에 친구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한국과 미국의 상황에 대해 다시금 알아보게 되었고 저는 잠시나마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이 큰소리 떵떵 치며 자부하던 시간에 한국은 미친 속도로 발전하며 성장해 올라오고 있는데 참 씁쓸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미진 씨는 이제 미국에 있던 본사를 한국으로 옮기고 미국에는 작은 사무실 하나만 둔다고 했죠. 물론 언젠가 본사가 한국으로 옮겨질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결정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한국 사람이고 이미 글로벌 시장을 다 잡았으니 굳이 불편한 미국에서 있을 필요는 없긴 했어요. 제게는 선택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작은 미국 사무실에서 총관리를 할 수도 있었고 대표를 따라 한국으로 갈 수도 있었죠. 정말 이건 큰 고민이었습니다. 미국에 남으면 딱 지금처럼 살 것 같았고 한국으로 가면 대표처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타국에 가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에 망설여지긴 했습니다. 이 혼란한 마음을 지인에게 말하니 제게 그러더군요. 한국으로 가서 더 클 수 있다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지. 칼린 뭘 고민하는 거야. 내가 며칠 전에도 말했잖아.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민 못 가서 안달이라니까. 미국에서 살아봤자 뭐가 좋아 달라질 것도 하나 없잖아. 이번에 그거 못 봤어? 이제는 하다 골드카드를 72억 주고 판다고 하더라. 돈 없으면 뭐 살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 이러니까 다 그냥 한국으로 가서 사는 거지. 부럽다. 정말. 친구 말을 듣고 놀라서 찾아보니 사실이 맞았습니다. 최소 90만 달러 약 13억 원을 미국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던 기존 투자이민 제도를 없애고 500만 달러 약 72억 원의 영주권을 파는 골드카드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 골드카드는 미국 시민권을 얻는 강력한 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라 했죠. 이건 그야말로 부자들이나 가능한 일로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 신흥 재벌에게도 골드카드를 팔 계획이 있다고 말을 이어갔죠. 미국을 정말 사랑하는 국민이었지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정부의 생각은 미국에 기여할 사람만
금액을 지불하고 오라는 것으로 보였죠. 돈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골드카드의 소지를 마치 부를 증명하는 신분증처럼 사용할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들이 생겨날 것으로 보였습니다. 72억 원이라는 돈이면 집 한 채를 사고도 남는 돈이라 저는 충격이 더욱 컸어요. 미국 정부의 이런 태도는 정말 없어 보였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불법 이민자를 대상으로 사상 최대 추방 작전을 진행 중이었는데 이 와중에 전 세계 부자를 상대로 사실상 미국 영주권 장사를 시작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기존의 투자이민 제도를 대체하면서 금액 기준을 대폭 높이는 콘셉트지만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 대신 정부의 직접 돈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결국 이게 영주권 장사가 아니면 뭘까요? 이 골드카드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저 전 세계를 상대로 영주권 장사를 하는 부끄러운 행위라고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는 그린카드와 비슷하지만 더 세련되며 수준이 높다고 표현하며 골드카드는 정부에 직접 돈을 지불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할 일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 있겠죠. 제가 끝까지 장사라고 여기는 이유는 미국의 현재 부채는 약 35조 달러인데 저 계획대로 골드카드를 1천만 장만 판매를 해도 무려 50조 달러이죠. 늘 자랑스러워 하던 자국인데 정말 말로 다 하지도 못할 만큼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긴 고민 끝에 저는 결정했어요. 제가 미국에 남아봤자 제 스스로의 발전도 미미할 것이고 나라의 발전 역시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 미진 씨를 따라 한국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친구에게 들었던 것처럼 한국은 이민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최근 OECD 38개국 중 2위를 기록한 것이 바로 한국이었어요. 저처럼 일자리의 다양성뿐 아니라 성장세 등을 보고 오는 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과 문화적 매력이 많은 외국인들의 큰 매력을 느끼게 해주고 있었죠. 또한 K열풍은 한국의 문화, 음악, 드라마 등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영향력이 상당했어요. 저도 미국에서 접하긴 했지만 오히려 한국에 와서 외국인들이 K열풍에 얼마나 열광하는지 더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K열풍으로 유학, 연수생들이 급증하고 있었어요. 특히나 한국의 유학 및 연수 프로그램은 외국인들에게 아주 매력적이라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국에 와서 여전히 일을 하고 또 문화생활을 즐기고 하면서 친구도 사귀게 되었는데요. 그들과 함께 한국에 대해 얘기를 해보면 늘 앞으로 미래를 더 기대하는 방향입니다. 저보다 훨씬 오래전에 한국에 와서 정착하고 있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이런 말을 했죠. 미국도 좋지 좋은데 한국에서 사는 게 마음이 더 편하더라고. 칼린도 살아봐서 알거야. 경제적 안정성도 높고 외국인들이 많은 것도 그렇지만 한국인들은 외국인들에게 관대하고 친절해서 같이 살기에도 좋지. 우리 미국이랑은 완전 다른 분위기잖아. 무엇보다 애 키우며 살기에도 좋고 의료 수준이나 나라 전체 수준이나 시민의식도 그렇고 한국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곳이야. 비록 한때는 한국도 한국인도 끔찍하게 싫어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까지 그들을 싫어했나 싶어요. 어쩌면 제 자신에게 있던 결핍에 대한 문제의 화살을 하필 그 어렸던 한국인 여고생 친구에게 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에 와서 다른 문화에 적응해가며 사는 지금이 참 즐겁고 재밌습니다. 좋은 한국인 미진 씨를 만나 안정적인 직장도 얻어 잘 살고 있으니 말이죠.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미국이 더는 망신당하지 않고 이대로만 유지해주길 그저 바라며 한국의 앞으로가 정말 기대됩니다. 여기 한 이탈리아인이 자신이 직접 겪으면서 가슴속 깊게 느꼈다며 한국과 중국에 대해 공론화하며 누군가에게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아시아 국가이자 거리도 가까운 이 두 국가의 차이가 왜 이렇게까지 크게 나는 건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 답답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대체 이 이탈리아인은 한국과 중국의 어떤 것을 경험했기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여행사에서 일하고 있는 안드레아 디 마르티노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꽤 이름 있는 여행사예요. 중소여행사의 경우 외국어가 가능한 가이드가 몇 없기 때문에 한정된 국가의 여행객들만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외국어가 가능한 가이드들을 언어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오는 여행객들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여행사인 저희 회사가 받지 않는 딱 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매년 중국에서 이탈리아로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숫자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여행객들의 수요를 포기한다는 건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 입장에서 큰 손실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이런 지침을 세운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여행객들이 너무 많이 와서 감당이 안 된다며 여행사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당시 구직 활동 중이었던 저는 친구의 부탁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여행사에 첫 발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투입된 곳은 중국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 프로그램이었어요. 중국어를 할 줄 알았던 건 아니었던지라 저는 여행객들의 짐을 옮기거나 숙소의 체크인 아웃을 도와주고 식당과 소통하는 등의 간단한 일들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을 시작한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이 일을 하러 온 것을 후회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매너와 시민의식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기차에서 시작되었어요. 기차 출발 전 모든 인원이 빠짐없이 있는지 인원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고개를 돌려보니 한 이탈리아 남성이 자리에 앉아있는 중국인을 향해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제 자리라고요. 당장 비키세요. 저와 친구는 서둘러 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탈리아 남성에게 표를 보고 확인하니 중국인 관광객이 앉아있는 곳은 이탈리아 남성의 자리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인은 자신은 창가 자리에 앉아야겠으니 잔말 말고 비어있는 자리에 앉으라고 요구했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요구에 이탈리아인은 기가 차다는 듯 웃었습니다. 이탈리아인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탈리아의 기차는 좌석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또 언제 예매를 하느냐에 따라 금액도 천차만별이죠. 비행기 티켓과 같은 방식이에요. 그 이탈리아인도 자신이 원하는 자리를 얻기 위해 추가금을 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포기하고 다른 곳에 앉으라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이었죠. 이탈리아인이 물러서지 않고 당장 자신의 자리에서 비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자 중국인은 크게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인간들은 외국에서 온 손님들을 이따위로밖에 대접하지 못해 풍경 좀 보려고 창가에 앉겠다는데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여기 빈자리 많구만. 더 웃긴 건 이 중국인의 행패를 다른 중국인들이 두둔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티켓에 창가 자리에 앉지 말라는 내용이라도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창가 자리에 앉아도 돼. 라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다른 중국인들도 이런 행동을 못 봐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라 망신시키지 말고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열차 칸에 타있던 수십 명의 중국인들이 이탈리아인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중재를 하려고 있는 저희에게도 이따위로 일을 하고 돈을 받아 처먹냐며 화를 냈죠. 그렇게 한참 동안 소란이 있었고 다른 기차칸까지 그 시끄러운 소리가 전해지자 저희 칸으로 온 영무원에 의해 중국인은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영무원에게까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며 버티려 했지만 열차에 있는 안전요원들이 나타나자 꼬리를 내리고 제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저희가 자리를 비키라고 할 때는 몰라, 안 들려, 뭐라는 거야? 라며 모르쇠 했으면서 무섭게 생긴 안전요원들이 다가오자 꼬리 내리는 모습이 비겁해 보였습니다. 중국인들의 민폐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비행기에서조차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탈리아에서의 여행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는 루트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나라 간 이동을 할 때 짧은 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마저도 중국인들의 만행은 끝이 없었어요. 이번엔 승무원 한 명이 제 친구에게 다가왔습니다. 중국인이 다른 승객의 자리를 차지해놓고 비키지 않는다고요? 이번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가가니 중국인이 자신의 어린 자녀를 자기 옆자리에 앉혀놓고 비켜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항공사 규정상 일정 나이의 어린아이들은 좌석을 예매하지 않아도 괜찮고 부모의 무릎에 앉아 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좌석을 예매할지 아니면 아이를 무릎에 태우고 갈지 물어보았는데 그 중국인은 빈자리에 앉혀도 되는 거라면 빈자리에 앉혀서 데려간다고 말했어요. 사실 이런 여행길에 어린아이를 데려온 터라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이동을 할 때마다 아이가 칭얼거려 가이드 도중 흐름이 끊기기도 했고 자꾸 아이를 데리고 노상방뇨를 시도하는 탓에 골머리를 썩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식당에 갈 때마다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왜 없냐며 저희에게 화를 내기도 했어요. 애당초 아이들을 동행한 여행 상품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차마 돌아가라고 할 수가 없어 아이를 데리고 여행하는 것을 용인해 주었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다니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항공사에서 빈자리에 아이를 앉혀도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좌석을 예약한 사람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예매한 사람이 있었고 그 승객이 티켓을 보여주었다면 당연히 자리를 비워줘야 했어요. 그런데 중국인은 자신은 빈자리에 앉혀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빈자리에 아이를 앉히는 게 싫었다면 자신보다 일찍 와서 빈자리를 만들지 않았으면 될 일이라고 우겼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비행기의 출발 시간이 늦춰졌어요. 주변 사람들의 원성이 이어졌지만 중국인 엄마는 계속해서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되려 자신을 나무라는 이들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기까지 했죠.
아이가 보는 앞에서 이런 못 배운 행동을 하다니 정말 미개하고 무례한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인 엄마도 정말 치졸하더라고요. 승무원에게 대안책으로 다른 줄 자리가 남아 있었다면 눈 꼭 감고 넘어가 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말을 하는 것이었죠. 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는 남는 좌석도 없었어요. 그러더니 그 중국인 여자는 아이를 옆자리에 그대로 앉혀놓고 귀마개를 끼더니 팔짱을 낀 채 의자에 기대더니 눈을 감고 무대응하더군요. 답이 없다고 생각한 승무원은 결국 공항경찰을 호출했습니다. 공항경찰을 불렀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중국인 엄마는 아이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는 외국에서 온 손님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라며 화를 냈습니다. 아니, 중국인들은 외국에서 온 손님이라는 말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죠? 그렇게 손님 대접을 받고 싶다면 손님으로서의 예의 또한 차려야 하는 게 아닌가요? 예의를 차릴 생각은 없이 남들이 자신을 대우해 주기만을 바라는 것은 중국인들만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역시 뒤처리는 저희의 몫이었어요. 대신 다른 승객들에게 사과를 하고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만약 그 중국 엄마가 끌려나가기라도 하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요. 이 외에도 문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식당에서 식기를 부딪히며 노래를 불러댔는데 젓가락으로 도자기로 된 술병을 3개 두드리는 바람에 술병이 깨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식당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담배를 꺼내어 담배를 피우려고 하기까지 했어요. 놀란 식당 직원이 담배 피우려는 행동을 제지하자 그 중국인은 내가 낸 돈으로 벌어먹는 주제에 어딜 감히 이래라 저래라냐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저희가 해결했어요. 오랫동안 교류해왔던 식당인데 중국인들 때문에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뻔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과 함께한 7박 8일의 일정은 정말이지 지옥이었어요. 저는 중국인에게 환멸을 느꼈고 제 평생에 중국인과 말을 섞을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저는 여행사에 정식으로 취업했습니다. 준비 중이던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 업종을 바꾼 것이었는데 제가 잘하는 영어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들도 즐거워 제 일에 만족함을 느끼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동양인 여행객들이 저희 여행사에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였어요. 사장님은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 최근 한국 여행객들의 루트를 새로 론칭했다며 첫 손님들이니 성공적으로 가이드를 끝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가이드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온 가이드를 한 명 소개해 주었는데 그녀도 썩 믿음직스럽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알지 못했거든요. 관심도 없었죠. 게다가 그 악질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보다 한참 뒤에 만들어졌으니 나라의 힘이나 사람들의 수준도 당연히 중국보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아하니 작은 나라에서 여행 좀 해보겠다고 슬슬 시동을 거는 것 같은데 여행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여행을 와서 얼마나 폐를 끼칠지 벌써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회사에 갓 입사한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한국인 가이드와 함께 한국인 관광객들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관광객들은 첫인상부터 중국인들과 달랐어요. 저는 키도 크고 체격이 있는 편입니다. 운동도 열심히 해서 몸이 좋죠. 중국인들은 그게 신기했는지 저를 만나자마자 제 팔뚝과 허벅지, 심지어 엉덩이까지 쓰다듬었어요. 마치 동물원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백인을 처음 만나서 신기한 건지 뭔지 자꾸 저를 보며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는 게 너무 기분이 나빠서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물어보니 역시 양놈들은 튼실해라는 식의 불쾌한 말을 했어요. 솔직히 이 말 한마디로 고소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을 상대로 소송이 되지도 않을 듯해 참고 넘겼습니다. 중국인들의 무례함을 겪었기에 한국인들을 경계하고 있었는데 한국인들은 미리 준비해온 이탈리아어로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인사했어요. 제 이름을 불러도 된다고 허락했음에도 선생님이라는 존칭을 쓰며 저를 대우해 주었죠. 한국인 가이드가 대부분의 일을 했고 저는 보조 역할을 했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저와 함께 있는 게 어색했을 텐데도 저를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보조 역할이기에 차에만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어디를 가서 음료를 사오면 꼭 제 몫도 챙겨주었고 제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가이드에게 제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다고 해요. 게다가 한국인들은 기본적인 매너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 여행 상품에는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 방문하는 일정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아무리 한국인들이 친절하다 하더라도 이건 정말 많이 걱정됐습니다. 여행을 많이 안 다녀본 사람들인 것 같은데 레스토랑의 기본적인 매너를 모를 거라 생각했거든요.
중국인들은 레스토랑에서 지켜야 하는 매너를 이야기하면 지금 자신들을 무시하는 거냐며 화를 냈기 때문에 차마 말도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너무나 젠틀하고 우아하게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쳤어요. 유럽의 레스토랑에서는 함부로 웨이터를 불러서는 안 됩니다. 저기요라든지 웨이터라는 소리를 내면 안 되고 가만히 손을 들어 웨이터를 바라보고 있어야 하죠. 그렇게 웨이터가 다가오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저기요라든지 웨이터라는 소리를 내면 안 되고 가만히 손을 들어 웨이터를 바라보고 있어야 하죠. 그렇게 웨이터가 다가오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약간의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예의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굉장히 무례한 사람으로 취급되어 질이 낮은 서비스를 받거나 함께 간 사람들이 함께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이봐 라고 큰 소리로 소리치며 숟가락으로 테이블을 탕탕 때리며 웨이터를 부르던 중국인들과는 결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 놀랐던 것은 한국인들의 질서 정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는 오래된 성당과 미술 작품이 전시된 성들이 많은데요. 이런 곳에서는 당연히 정숙해야 하며 질서 정연하게 가이드의 통제를 따라야 합니다. 중국인들은 질서고 뭐고 없었어요. 조용하고 엄숙한 성당에서 큰 소리로 자기들끼리 떠들어대는데 중국어 특유의 억양 때문에 더 시끄럽게 들렸고 성당 내부의 소리가 워낙 잘 울리다 보니 가뜩이나 듣기 싫은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이탈리아 성당은 아직도 미사 장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기도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기도를 방해받아 정식으로 항의할 정도로 중국인들의 행동은 도를 넘었어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어를 맞추어 가이드의 뒤를 따랐어요. 여행객들 중 한 명이 직접 인솔자가 되어 인원수를 세고 줄까지 만들어 가이드를 기다리더라고요. 보조로 간 제가 딱히 할 게 없을 정도로 한국인들은 모든 것을 질서 정연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누군가가 신나는 마음에 약간 언성을 높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며 목소리를 조금 낮추라며 주의를 주었어요. 아니, 저는 그 사람이 무슨 소리를 내는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저희가 있던 성당 반대쪽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있었거든요. 결국 그들은 관리자에게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인 관광객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날, 저는 이토록 완벽한 여행객들과 헤어지는 것을 진심으로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이렇다면 제 인생은 2000배나 행복해질 게 분명했어요. 그런데 저희의 아름다운 마지막 날을 방해하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함께 여행을 하며 특별히 마음이 잘 맞았던 한국 여행객과 호텔 앞 바에 가려고 하는데 로비에서 매우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요. 무슨 일인가 보니 동양인 4명이 호텔 로비에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팔다리를 휘저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중국인들은 욕설까지 하고 있었어요. 일전에 중국인 관광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중국어 욕을 하도 들어 알고 있었거든요. 호텔 직원들은 우는 소리를 하며 로비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는 중국인들을 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보니 중국인들이 호텔 로비에서 잠을 자겠다며 무작정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호텔 방이 없는 것도 아닌데 로비에서 잠을 자겠다니? 누가 보면 호텔 밖에 엄청난 자연재해가 몰아쳐 도저히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인 줄 알겠더라고요. 중국인들은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면 경기를 일으키면서 픽픽 쓰러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직원들이 그들을 어떻게 하는 줄 알겠더라고요. 결국 얼마 뒤 경찰들이 출동했습니다. 제가 보아온 중국인들은 치졸하기 그지없는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강한 공권력이 개입한다면 꼬리를 내릴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무력으로 호텔 밖까지 쫓겨난 그들은 이탈리아 경찰이 사람을 친다며 사람들에게 호소했어요.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니까요. 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길 가는 사람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핸드폰으로 경찰들의 모습을 촬영했어요. 14억 중국인들에게 당신들의 폭력적인 행동을 모두 고발할 거라면서요. 자국민을 어떻게든 보호하는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면서요. 저와 제 일행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저게? 이탈리아 경찰들은 중국인들에게 어떤 상해도 입히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경찰들에게 걸어가서 몸을 부딪힌 뒤 일부러 넘어지며 스스로 상처를 낸 것이었어요. 그 와중에 중국인 남성 2명은 우통을 벗고 주변 사람들을 붙잡으며 경찰들의 행동에 대해 항의했고 경찰에게 다가가서 눈을 부라리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경찰차 2대가 출동하여 그들을 데리고 사라졌어요. 경찰들이 개입했으니 문제가 잘 해결될 줄 알았는데 다음 날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 뉴스에 나왔다면서요.
그 중국인들은 발이 얼마나 빠른지 곧장 SNS에 자신들이 겪은 일을 과장하여 올렸습니다. 호텔에 가서 방을 달라고 했는데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방을 내어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항의를 하자 호텔 측은 경찰을 불렀고, 경찰은 억울하다는 우리의 말을 무시하고 중국인이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말을 했다. 이에 항의하자 우리를 억지로 끌고 나갔고 그 과정에서 우리를 폭행하기까지 했다라고 말이죠. 제 옆에 있던 한국인은 저런 인간들과 같은 아시아계라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며 한국과 중국인의 얼굴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혹시나 한국을 오해할까 너무나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지인 등 주변을 총동원해서 제가 직접 목격했던 내용을 글로 쓰고 댓글로 남기고 뉴스에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인터넷에 올린 내용은 큰 파장을 몰고 왔어요. 호텔 SNS와 홈페이지, 전화는 항의 전화를 걸어온 중국인들로 인해 한순간에 먹통이 되었죠. 게다가 중국인들이 중국 대사관까지 찾아가서 당장 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항의를 하자 중국 대사관까지 직접적으로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솔직히 한 나라의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이라면 입장 표명을 하기 전에 사실 확인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중국 대사관은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우호관계의 국가가 서로의 나라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외교적인 문제로 번지고 싶지 않다면 당장 사과하라고 항의했어요. 호텔 측은 절대 사과할 생각이 없음을 단호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SNS나 뉴스에 당시 CCTV 영상을 올리며 강경 대응을 했어요. 얼굴을 공개했다고 고소할 거면 어디 한번 해보라는 생각으로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CCTV에는 이탈리아 경찰이 중국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고 옷까지 훌렁훌렁 벗으며 경찰이 뒤로 밀릴 정도로 몸을 미는 중국인들의 모습만 담겨 있었어요. 이 영상이 공개되자 중국인들은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욕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호텔은 중국인 투숙객을 받지 않겠다는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되었죠. 이뿐만 아니라 많은 여행사들이 중국 여행객들에게 문을 닫았습니다. 여행사들이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하니 중국인들이 자꾸 이탈리아에 넘어온 것이라면서 여론이 안 좋게 흘러갔거든요. 저는 이때다 싶어 사장님에게 우리도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빼자고 건의했습니다. 사장님은 마침 그럴 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중국인들을 데리고 투어를 하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서 분석해보니 중국인들이 하도 심하게 곳곳에서 사고치고 다니는 걸 해결하다 보니 추가 지출이 생겨 오히려 적자가 나고 있었더라고요. 중국인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우리가 너네 아니면 갈 데 없냐?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갈 곳이 없는 게 중국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여행사로도 왔었는데 당연히 거절당했어요. 저희 여행사에서까지 퇴짜를 당하자 그 중국인들은 저를 잡아먹을 듯이 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인을 무시한다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라며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죠. 결국 그 중국인 여행객들은 아주 작은 소규모 여행사를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그 중국인들이 땡전 한 푼 남기지 못하고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작은 여행사가 식당을 예약하는데 얼마가 필요한데 잠깐 예산이 부족하다 등의 이유를 대며 조금씩 돈을 뜯어갔고 여행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잠수를 탄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3주간의 여행을 준비한 중국인들은 이틀 만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기를 친 여행사가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하나라는 말을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말하던 인간들이 낯선 땅에서 서로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게 너무 웃겼어요. 이게 바로 중국의 진짜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중국인들에게 완전히 질려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저희 여행사는 여전히 중국 여행객들을 받지 않고 있어요. 대신 한국 여행객들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 한국어 가능 가이드들을 대거 고용해 운영 중에 있죠. 많은 아시아인들이 저희 여행사를 방문하지만 한국인들처럼 예의 바르고 규칙을 잘 지키는 나라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정말 모든 손님들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싶더라니까요. 중국어에 능통했던 제 친구도 이젠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이런 나라인 줄 알았더라면 중국어를 배우지 않았을 거라고 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여 이젠 한국인 담당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해가 지날수록 한국인 관광객의 수가 많아지는데 앞으로도 한국인들이 저희 이탈리아를 많이 방문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이탈리아에서 본 한국과 중국의 절대적 비교 시점의 사연이었네요. 실제로 정말 많은 중국인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피해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렇게까지 할까 싶기도 한데 물론 어디까지나 일부의 사람들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하튼 사연을 보내주신 안드레아 디 마르티노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